안녕하세요. 금요일 팩스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정님. 조회수 요정님. 아니, 네. 조회수 이모 뭐 네. 이런 거 모르겠는데 요정이라 네. 그러면 너무 민망해요. 아니, 근데 조회수도 뭐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요정 이런 얘기 하지 말았어요. 많이 나오세요, 진짜. 우리 네네. 김희선 기자가 오늘 복장이 요정에 가깝네. 청자켓. 아이돌 네네. 마크죠. 네. 자, 우리 이두환님과 오늘도 함께 하는데 요즘 어벤져스 2022 나가시더라고요. 한번 나갔어요, 한 최고의 번. 지성인 분들이 모이신 데잖아요. 어디? 거기 금요일 지역 아닌가요? 처음으로 여성 게스트로 가신 거죠? 예, 여성은 처음 불렀다고 막 그렇게 그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신지호 박사님이랑 네. 저희 그 시민단체 같은 걸 같이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네네.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제 또 분노에 찬 보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같이 18대 국회의원을 했고 이현종 논설위원님은 고향 선배님, 우와. 대구 선배님이어서 그 두 분이 또 뭐 해라 이러면 또 예 뭐 이렇게 되는 아 근데 분위기. 거기 가시는 거는 진짜 유튜브계에 첫 발을 디디시자마자 네. 데뷔하시자마자 또 완전 핫한 무대에서 또 불러주신 거라 제가 더 든든하더라고요. 아. 역시 사람들 보는 눈 똑같구나 이렇게 아니 생각을 우리 그럼 했습니다. 김희선 기자님 때문에 사실 아니에요. 유튜브 이거 처음 한 거거든요. 재밌으시죠? 네, 그래서 네. 저희 열심히 하는데 아직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근데 왜 댓글에 우리 이두환님 칭찬만 있는지 저는 좀 섭섭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유. 오늘 더 멋을 내 보았어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도 잘 지내셨죠? 제가 금요일 즐겁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두환님 잘 지내셨죠? 저희야 뭐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일이 많아요, 그죠?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정보 공유를 하느라고 막 바빴어요. 근데 저 그 와중에 가장 핫한 거 봤잖아요. 저 이준석 최고 여자친구 봤잖아요. 이준석 대표 최고가 아니고 입이 빼가지고 마- 제가 지금 10년 동안 너무 흥분해서 그지? 그러니까 혼자 그것도 본 건데요. 그렇고 이준석님이 이제 최고라고 제가 항상 10년 동안 이렇게 친분이 예예 있으시니까. 항상 최고 이최고 항상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냥 이최고라고 입에 붙어가지고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준석 국힘당 대표님의 여자친구를 봤어요. 이거 처음 네. 많이 보신 분 방송계 그쵸? 중에서 예, 맞아요. 저희가 처음 취재진 봤어요. 중에서 네. 그런데 방송 그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그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직접 보셨대요. 근데 와. 이제 되게 그 젊고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딱 캐주얼하게 입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두 분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가 본 게 뭐냐면은 딱딱딱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TV조선의 누군데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상대방도 이제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당직자인 줄 알았어요. 어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막 쫄래쫄래 갔는데 딱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예요. 딱 하시는데 포스가 와, 있더라고요. 당당하다, 그죠? 예. 그리고 미인인 요즘 것 분들은. 같고 마스크 때문에 가렸지만 미인인 것 같고 예. 나 너무 좋았어요. 오. 예, 지난주에 많은 뉴스가 있었지만 이 뉴스가 이거는 저한테는 거의 단독이니까. 네? 단독. 그쵸, 단독이죠. 특종 뭐 네.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실 네. 보수당 그리고 제1야당의 당대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 됐고 미혼이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있죠. 그렇죠. 왜냐면 그냥 일반인들도. 뭐 여태까지는 다 싸모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김무성 대표의 사모라든지 뭐 홍준표 대표의 사모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자친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젊으니까. 네, 이제 얘기 중인 걸 봤는데 막 그냥 정말 이제 어디 모처에서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당당하게 말하고 아주 뭐 미인이더라고요. 예. 또 이제 단독 특종. 네. 근데 어떻게 사진은 못 찍어가지고 어쨌든 봐서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저한테는 그게 제일 큰 뉴스 같았습니다. 자, 오늘도 뼈 때리는 팩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경향신문과 5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이건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이렇게 출마 선언했던 것처럼 그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힘을 실어서 비중을 실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왜냐면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본인 스타일이 말과 글이 정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글로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왜곡이 또 없고 논리적이고 또 더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공들인 인터뷰라 오전 내내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오늘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집중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국 전 장관 이야기 그리고 또 den진웅님, 정진웅님 어떻게 1년 받았잖아요. 그 검사들이 그랬다고 본인이 그렇게 때려놓고서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후배 아픈 거 무시했다고 그래서 1년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 결제를 누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 고검장이 결제예요. 그죠. 공판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유. 중앙지검장일 때 1차장 형사 아니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일 네. 때 형사 1부장이 압수수색을 하러 가면 연수원에 가잖아요. 법무연수원에 압수수색하고 검사장급으로 하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도 옛날엔 고검장급이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검장이 되면서 같이 지검장이니까 본인하고 같은 급의 네. 사람을 압수수색을 하러 가면 형사 1부장이 보고를 했겠죠. 이성윤 그쵸. 중앙지검장한테. 그때는 가서 열심히 하고 와. 뭐 이러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지금은 난 몰라. 뭐 이러면서. 결제를 하신 거죠. 음. 1년 구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이제 변호사 이제 거의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나 또 너무 착해가지고 주소 찾아봤잖아. 무슨 주소예요? 무슨? 예? 그 정진웅님 정진웅. 주소 찾아봤잖아. 요새 우리 가 계신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집 주소? 주소가 자택? 이제 아. 자택 주소부터 이게 이제는 왜냐면 근무를 변호사를 안 못하게 하실 되니까. 거니까. 네, 변호사를 못 하게 되고 이제 그 생계가 끊기니까는 너 또 여기서 또 동정심이 또 생겨가지고 주소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진짜 굴지의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연예인들 많이 진짜요? 사는 진짜 엄청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진짜요? 거예요. 네, 주상복합. 아니 근데 검사 해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본가나 처가가 부자신가 보네. 그러니까 엄청 부자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좀 마음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진짜 그런 것까지 다 챙겨봤어요. 강남에? 거기. 아. 네, 거기 전지현 씨, 아니 권상우 씨가 옛날에 살아가지고 유명했던 그 주상복합이에요. 전지현 어디가, 씨도 살았던 어딘지 걸로. 알겠다. 네, 거기. 거기는 어마무시하잖아 예, 가격이요. 예, 예. 서초동에 있는. 아니 뭐 거기인가? 저희가 전혀 걱정해드릴 네, 필요가 없는. 아무튼 그랬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피의자 하면서 이제 주소까지 나오니까 보고 아, 맞다. 네, 나름 네. 좀 마음이 놓였는데 그러니까 거긴 전세로 혹시 계신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만 해도 몇십억 어마무시하잖아요.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이성윤님이 일단 결제를 한 거잖아요. 얘 1년 그래서 딱 보시고 그랬겠죠. 이거 내가 시킨 건데 얘 이렇게 됐구나.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이거 내가 시킨 건데 내가 이건 잘 알지 이러면서 하셨을까 참 이런 운명의 장난이 어디 있을까요? 네, 근데 그리고 본인도 착잡한 마음은 좀 있었겠죠. 약간 어떤 밖에서 다른 검사들이 보기에는 아까 우리끼리 네. 김희선 기자가 좋은 표현을 알려줬는데 토사구팽 당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어떻게든 압수수색을 해오라고 했으니까 무리하게 했겠죠. 그때 추 장관이 그랬잖아요.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밀착했다, 위에 누웠다라고 했는데 유심칩을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꺼내서 뭐 이렇게 막 파손하거나 훼손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더 몸이 겹쳐졌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거고 본인은 너무 열심히 막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불쌍해요. 좀. 근데 안 지금 됐어요. 안 돼. 그러니까 수사 경험이 많고 되게 스마트했으면 그런 행동 안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아마. 압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겠지만 아니 보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뭐 차장으로 승진도 하시고 그 광주지검 차장 가셨다가 또 울산지검 차장으로 와 계신데요. 왜 울산지검 차장으로 와 계실까요? 울산지검장은 하방 3인방이거든요. 그렇죠. 그 징계 국면에서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 편을 든 사람이 여기 의정부 지검장으로 있다 하방을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규모가 작아지는 거라 좌천음이래요. 좌천성 그 인사라는데 규모가 훨씬 작대요. 의정부 지검보다. 근데 울산에 뭐가 있을까요? 울산 그 지금 김기현 전 원내대표 네. 그 시장 네. 그죠? 지금 울산 시장 시장 선거 송초로 사건. 시장의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 개입 의혹 그게 아직 좀 남아 있대요. 그래서 이 검사장을 못 믿으니까 정진웅 차장 보고 울산 좀 가라. 이걸 잘 마무리해라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걱정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광주에서 울산으로 가신 거죠. 근데 정말 마지막까지 일을 시키시는 그런 그러니까 모습을 뭔가 볼 수 대책을 있습니다. 뭐 마련해 뒀겠죠. 서로 뭐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원하는 바를 서로 얘기하고 뭐 네. 공동체가 아닌가. 누구하고 공동체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네. 그거는 뭐 잘 헤쳐나갈 것 같아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법원은 지금 법원도 심란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 보고 저희가 또 그 판사님에 대해서 또 평가를 나름의 평가를 일단은 검찰이 1년 했고 여기서 집행유예가 나와도 요거는 독직폭행이라는 것은 직을 더럽혔다는 아주 큰 죄이기 때문에 벌금이 아니고 죄를 받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변호사를 하지 못하고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기소돼서 검찰이 구형까지 했는데 직은 유지시키시고 하실 일은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본 방송 들어가서 이제
윤석열 총장 인터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어요. 좀 보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왜 경향이랑 인터뷰를 했냐 이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좀 짧게 정리할게요. 사퇴하고도 가장 정치 성향이 비교적 적다고 평가받는 국민일보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조중동보다는 경향이랑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겨레 같은 경우는 별장 성접대를 받은 그 대상 중에 이제 그 성접대는 아니더라도 김학의 접대를 받은 그 대상 중에 윤 총장이 있다라는 오보를 내가지고 사과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한겨레는 무슨 기사를 내느냐 엑스파일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씨 그 정모 씨 있잖아요. 그 장모의 동업자 정모 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7월 5일 날까지만 해도 윤 총장이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세하게 5편까지 내 스토리 5시간짜리 인터뷰를 하는데 한겨레와 경향 중에서는 그래도 경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부인 처가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인은 새벽 3시까지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직접 최초로 언급을 했습니다. 줄리 의혹을 언급을 하면서 집사람은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 싫어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술집 가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 문제도 관련해서는 이제 대학이 학술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앞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줄리, 괴문서, 소문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장모와 관련해서는 장모 일은 뭐 장모 법에 따라서 수사 재판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부인 관련해서는 정말 꽤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쉰이 넘어서 한 52, 53이 돼서 띠동갑인 그 네. 분하고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애처가라는 말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 금슬이 되게 두 분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검사고 또 아버지도 교수고 본인도 뭐 이러니까 이제 좋은데 중매가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던데 인터뷰가 그래도 좋은 데서 많이 들어오고 이랬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한 50이 넘어서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결혼을 한 거는 그만큼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인에 대해서는 아끼는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더 애틋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부인의 이 학교 이제 박사학위 네.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뭐 지금 한다고 하죠. 뭐 그쵸. 자기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학위를 받았잖아요. 2007년, 8년 이럴 때. 근데 결혼할 때 뭐 학위가 어떻게 돼? 뭐 그리고 뭐 논문은 뭐 썼어? 뭐 이렇게 검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죠? 이제 2007년에 결혼하기 5년 전에 이 논문 썼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남편한테 논문 가져와봐. 너 어제 한번 그거 했나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저 남편 논문 뭐 썼는지 관심도 없어요. 진짜 관심도 없어요. 그냥 결혼할 때 이 전셋집은 어떻게 비용을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거지. 근데 일단 논문 표절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농담하면 안 되는데 자 일단 논문 얘기부터 할게요.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 JI라고 이제 제목을 썼다고 어떻게 이게 뭐 논문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한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멤버 유지를 이제 한글로 쳐봤더니 네이버에서 한글로 쳐봤더니 멤버 유지 영어로 이게 또 연관 검색으로 뜨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쳐본 네. 거예요, 그죠? 자기들도 모르니까 다 쳐보는 거지. 근데 이거 메인테인 멤버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대학이 이게 어떤 학위를 딴 건가요? 근데 이게 특수대학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요즘은 그냥 정식 교육, 일반 대학원과 특수교육 대학원이 따로 있는데 특수대학원이 일반 대학원은 정말 정상적인 석박사하고 교수를 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고 특수대학원은 사회교육 차원에서 좀 그리고 이제 학위도 논문을 안 써도 뭐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학위도 주고 네. 그런 경우래요. 그래서 국민대 여기 아마 디자인 그 관련해서 특수대학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뭐 논문을 안 써도
그 학위를 주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지만 이제 대부분의 특수 대학원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대요. 논문 안 써도. 그래서 이 논문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대학원의 논문 기준보다는 훨씬 조금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아마 학위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논문을 왜 썼을까? 뭐 이런 특수대학원은 안 써도 주는 데가 꽤 있는데 그쵸. 논문을 왜 썼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논문 안 바쁘면 예. 같이 이렇게 일하고 양립하는 경우에는 논문을 안 써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학위를 주는 그런 특수대학원에 진학했었으면 되거나 네. 아니면 이 경우도 그러면 아예 안 써도 되거나 네. 이랬는데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윤 총장은 남의 집 논문 가지고 그렇게 그 조국 집안에서는 멸문지발을 당했다고 하는데 왜 부인은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그 조국 전 장관은 그 논문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때 처음에 논문을 썼을 때는 학생 때 그 딸이 논문을 쓴 거잖아요. 그럼 부모가 관여돼 있거나 네. 아니면 그 전체 입시 비리라는 그 범죄에 관해서 가족들이 그러니까 부부는 거의 공범인 부분이 나와 있죠. 그죠? 좀 나와 네. 있고 유죄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1심 판결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시 비리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는 약간 공범 관계인 것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 논문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자녀의 논문에 관여를 했거나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관여를 안 했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했겠어요. 뭐 딸이 성년인데 석사 박사 논문을 표절했다. 그럼 성년이 돼서 했으면 그걸 뭐 부모가 어떻게 알고 부모가 어떻게 책임을 졌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논문 제일 저자 문제 때 아버지도 관여를 한 것 같으니까 문제를 삼는 거죠. 그때 근데 고등학생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 좀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왜 그 조국 전 장관 가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아무튼 딸이 그 뭐 임신해서 그 유산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뭐 그런 학술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논문이었나요? 굉장히 좀 너무 사안이 많아서 이것도 약간 헷갈리는데 그쪽 단국대에서 열심히 했던 제1 저자를 이제 뒤로 하고 본인이 예. 제일 저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걸로 해서 뭘 했느냐 업무 방해를 한 거예요. 맞아요. 다른 대학에 들어가거나 다른 대학원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의전원에 간 겁니다. 이거는 대학의 업무 방해 혐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떨어진 사람 그 학생이 기회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김건희 씨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쓴 뭐 논문이다 치면 이건 어떤 혐의 적용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 논문 표절이 되지 업무방해 이런 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입시나 입시 뭐 비리인가요? 어떤 경쟁을 할 때 네. 한 건 아니니까 네.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문이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방해도 안 되고 업무 방해보다는 이제 다른 피해자는 안 생긴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의 경우는 떨어진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대학교, 네. 대학원, 그다음에 의전원 이런 데 있어서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만 이건 아니죠. 이 사람 논문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문이 굉장히 94%인가 어디서 이제 붙였다고 네. 하는데 이게 뭐 단순 과제용이어서 졸업을 하기 위해 패스를 한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떨어뜨리는데 쓰기 위해서 내가 이 경력을 가지고 어디다 활용을 했다고 하면 그냥 뭐 법적인 처벌 받으시면 되는데 그게 대학의 업무 입시 방해일까 이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드는 생각이 이게 있습니다. 그 뭐 대학의 학술 쪽으로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뭐 학위 포기하시든지 뭐 맞아요. 그냥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연예인 이런 경우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많았잖아요. 예. 연예인들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엔 홍진경 씨, 네. 네, 그 하여튼 그 가수 그죠? 네네, 홍진영, 그리고, 홍진영. 네, 그리고 또 옛날에 저는 옛날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장민 네. 씨도 그죠? 그런 문제가 네. 많았고 이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냥 학위를 포기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고 처벌받은 건 기억 안 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하고 경쟁을 하고 어떤 사람을 떨어뜨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학교의 문제니까. 네,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상진님 남편 일하는
하는데 삥 좀 고만 뜨더라. 5만 원 했습니다. 예, 집에 가서 전투를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삥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더 이렇게 널리. 왜냐면 이거 많이 들어와야지 PD님이 나를 또 예뻐해 주시고 주연 PD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고 이 PD님이 나를 또 챙겨 주시고 박은주 스페더님 지금 또 어디가 계셔? 나를 버렸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슈퍼챗이 들어오면 좋다 이거지. 고마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짚어봤어요. 현미는 어쨌든 대학을 뭐 이렇게 업무 방해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의사가 돼서 누굴 치료할 거야. 난 이거에 대해서 뭐 변호사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그런 논문은 아니라는 거. 자, 두 번째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윤 총장 측이 입장을 냈어요. 이렇게 공격적인 입장을 낸 건 처음 봤어요.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논문 표절 의혹부터 조치해라고 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우리 PD님이 직접 이미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자, 논문 표절 의혹이 일면서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여기 지금 저쪽 민주당에서도 다선 후보 토론에 나선 분들이 있는데 세 분이 논문 표절 이렇게 의혹이 있었어요. 2014년에 이재명 시장 표절 인정한다. 내가 충분히 검토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천대 학교 측에 보냈다고. 아, 가천대와 인연이 많으시네요. 자, 추미애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결론까지 베꼈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2019년에 있고요. 예,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도 장관 되셨어요. 자, 정세균 후보 박사학위 논문 있다. 2004년 브랜드 이미지가 상품 선택에 미치는 저런 거 정세균 후보님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예, 1998년에 이렇게 출간된. 논문을 이종은 님의 논문을 서울대 교수님의 논문을 예, 저렇게 유명하신 분의 논문을 부단적해가지고 왜 다 보면 아시겠지만 왜 학위를 유명해? 반납하고 그냥 처벌은 뭐 아무 네. 말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학위를 반납하면 다 해결한 본인이라 하더라도 후보 네. 본인 그러면 보니까 후보 네. 본인들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네요. 그러니까 역공이 가능하네요. 장모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재명 지사는 전과가 많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 그 전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뭐 왜냐하면 검사 자격 사칭을 하고 무고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근데 사실 앞에 세 개 있죠. 검사 네. 자격 사칭 무고 음주운전 그다음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변호사일 때 있어요. 네. 또 변호사가 그런 걸 갖고 있는 전과를 갖고 있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공직선거법은 이제 1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근데 그 경우는 이제 뭐 사실은 선출직 받은 사람들은 조금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더니 이번엔 또 이렇게 되니까 부인 논문을 얘기하니까 후보자 본인들 당신은 이렇게 그럼 이재명 지사는 가천대 학위 반납했나요? 그럼 학위 없는 건가 이제? 그냥 2014년이었으니까. 반납했으면 그죠? it's okay 하고 이제 나오신 거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반납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후보자 본인이라도.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참 씁쓸하죠. 사실 왜 이제 대통령 뽑거나 선출직 공무원을 뽑을 때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되게 씁쓸하죠. 근데 그게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 전에 부인이 쓴 논문이 잘못되었으니 부인이 이제 배우자가 책임을 그 논문에 대해서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님의 배우자님들께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 배우자 자리 추미애님의 배우자와 정세균님의 배우자와 이재명님의 배우자 그 김혜경님 뭐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논리인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공의 대상이 그러니까 저희 네. 저도 이렇게 이 세 분이 다 이재명, 추미애, 정세균 근데 다 사실 선출직에 나오거나 추미애, 정세균 이 두 분을 청문회도 거쳤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그냥 논문 표절해도 그냥 다 그죠? 네. 그런 건데 그러면 이게 본인들께 또 다시 회자가 되네요. 네, 그렇죠. 자, 피디님 라마즈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김민선 기자님을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근데 이제 경향신문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출마 선언문 직접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권 카르텔, 국민 약탈, 윤리 의식 마비 등 표현이 꽤 강했는데 이거 문정부에 대한 평가 너무 혹독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하니까 윤 총장이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쓴 겁니다. 먼 발치에서 본 게 아니고 바로 앞에서 문정부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제가 직접 겪어보고 느낀 대로 가감없이 표현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의원님, 이게 청와대를 향한 반격을 시작했다. 정말 세게 제대로 시작했다. 왜냐하면 데뷔한 지 열흘밖에 안 됐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날 데뷔를 했는데 반격을 정말 세게 시작했고 고위 공직자가 직을 그만두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권의 내밀한 얘기를 폭로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분석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정치의 명분이고 네. 그리고 대통령을 해야겠다는 이유라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명분이 네.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먼 발치에서 이제 우리는 보고 비평을 하는 예.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쓴 거다. 네. 내가 겪은 일이다. 네. 왜냐하면 음으로 양으로 압박을 받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때 이철이 지금 정무수석이 국회의원일 때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이제 그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잖아요. 네. 검찰총장한테. 그때가 검찰총장이었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윤석열 전 총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느 정부가 제일 쿨했냐 이런 식의 그죠 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줬냐 이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친형 그리고 측근 비리로 구속을 해도 별 간섭이 없었다 가장 쿨했다 이래서 너무 다급히 막 이철희 의원이 말을 막고 이랬는데 그렇게 다 입장을 밝혔어요. 그때 본인들이 입장 밝히라고 얘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부가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고 안 하는지 밝히라고 하니까 지금도 그분이 정무수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밝힐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대답을 강요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과감하거든요. 속도를 보면 이거 지금 잘한 거라고 보세요. 왜냐면 공세가 줄리 같은 것도 이제 공세가 들어오는데 본인이 이제 다 받아쳤어요. 일단 새벽 3시까지 책 읽고 공부하고 컴퓨터 앞에서 공부한다. 이걸로 이제 해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뭐 그거보다는 술 마시고 안 흥청거리는 거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걸로 그런 이게 정리가 될 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거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 청와대를 향해서 반격 그리고 예. 반문재인 네. 이런 기치를 내걸면서 이게 정치적 탄압 아닌가? 그러니까 그 줄리나 아니면 네. 그 배우자에 대한 공격 이런 게 사람들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미선 기자가 다른 방송에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들에 대해서 막 압박이 들어온 게 월성 원전 수사 네, 네. 뭐 초기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이렇게 시간을 맞춰 보면 타임테이블 비슷하게 진행이 네, 네.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도 방어막을 쳐주고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배우자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이거 왜 이러겠냐. 나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막 뒤져도 안 나오니까 뭐 여러 정부에서 시도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못마땅했겠죠. 그때도 뭔가 꼬투리가 있었으면 이제 드러나는 게 객관적인 게 있으면 그때도 그냥 그래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 있으니까 뭐 이렇게 처벌하고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하다 이 정부는 뒤지다 안 되니까 배우자 갖고 이러는 거다. 이런 부분이 이제 본인이 뭐 해명을 몇 시까지 뭘 하고 스타일이 어떻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정부와 이렇게 각을 세우니까 이 정치적 탄압이 자녀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없고. 네. 그러면 보통은 자녀잖아. 위장전이 뭐 국정 문제 그죠? 뭐 이런 게 군대. 많네. 군대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여기는 입시 그죠? 그죠, 이런 그죠. 게 많은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뭐겠어요. 그럼 배우자는 일반인으로 살아왔잖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고시 공부 오래 하다가 검사로만 살아왔으니까 별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가족도 어머니 아버지 다 교수. 네. 그리고 여동생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여동생 하나인데 여동생도 그냥 가정주부예요. 그리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아무도 공격 대상이 안 되는데 가족이 리스크에 있으면 뭐 그런 국적, 군대, 입시 뭐 이렇게 이게 세트로 나오잖아요. 메뉴가. 네.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배우자 하나면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공격을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닌가. 네. 너무 많이 이게 정치적 탄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공격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음으로 줄리를 언급하면서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부인에 대한 그 믿음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시댁에서도 시부모님들이 되게 이뻐하고 또 오케이 해가지고서는 이제 며느리를 맞으신 거고. 자리가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모친이 살아 계신다고 예. 지난번에 다리가 약간 불편하시다고 네. 관절이
연세가 드시면 네네. 여자분들이 관절이 더 나빠지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님은 잘 그래도 걸어 다니시는데 어머님이 좀 불편하시대요, 거동이.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좀 그런 걸 믿으신대요. 이제 궁합 이런 거랑 네네. 뭐 이런 걸 믿으시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흔쾌히 네.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또 뭐지? 그 정호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면 줄리든 나타샤든 무슨 상관이냐? 왜 제3자가 그러냐? 뭐 이렇게 하는데 지지율이 큰 폭으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니 국힘당에서 의원들께서 아니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뭐 줄리를 자기 입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정말 실수예요라고 막 이렇게 훈계하셨던 분들이 좀 쏙 들어가긴 했어요. 여론조사 그 뒤에 계속 하는데 네. 별 영향이 없어요, 그죠? 더 네, 올라간 신기해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정호김 의원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는 되게 순화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50이 넘어서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결혼을 했겠냐고 혼자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지금 배우자를 보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푹 빠져서 결혼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뭘 딴 거를 그 앞에 결혼 전에 걸 뭘 꼬치꼬치 묻겠어요. 그리고 사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나 근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가 40이고 남자가 52인데 너 논문 내가 좀 검사하는데 너 논문이랑 다 가져와봐 이러면 진짜 안 하지. 그죠? 뭐야 뭐 이럴 것 같긴 해. 네. 그래서 딴 결혼을 말입니다. 안 죄송합니다.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죄송합니다. 있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는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네. 법조인들이 늦게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요즘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늦게 결혼하는데 남자들은 늦게 결혼하기가 어렵거든요. 여자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결혼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남자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했다.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 저러니까 결혼을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막 저런 것까지 따지니까. 여자들 이게 여자 토크라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 일단 방어를 하면서 청와대를 정조준해서 정말 제가 봤을 땐 너무 세게 때렸어요. 그 출마했을 때는 구체적이지 않은 단어들로 그 추상적인 단어로 굉장히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사람들을 지목을 하고 또 많은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자. 추미애와 동반사태 압박이 있었다. 대통령 뜻이었다고 봐야겠죠라고 말을 했고 추미애와 같이 물러나면 징계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압박했다. 이거 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신현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와대가 실제 이제 뭐 정권이 실제 나를 무조건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국민 약탈이라는 단어 제가 직접 문정보 보고 겪고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청 지시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 근절돼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청와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사퇴 압박을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언급할 가치를 못 느껴라고 해서 지금 상황은 여기서 지금 한소끔 쉬어가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두아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세게 잘 나갔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공개한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너 징계 안 받게 할 테니까 그만두고 가라. 그다음에 원전 수사를 하면 백은규를 구속하면 그건 끝이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지시를 내린 사람에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다 나중에 직권남용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작정을 하고 계속 윤석열 총장이 법을 잘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많은 정권이 쓰러지는 걸 다 보고 본인도 수사를 했을 텐데 그거를 팍팍 쑤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겨냥점이 목표점이 딱 있는 거죠. 지금. 어디예요? 이제 청와대의 핵심인 거죠. 네, 이제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맞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리고 월성 원전 수사나 아니면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많았죠. 그리고 지금은 청와대에 이렇게 피고인이 많은 적이 아니라 피고인이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없어요. 피고인이 돼서도 청와대에 근무한 적은. 지금 근데 국정상황실장은 확실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광철 비서관도 사표 수리됐나요? 안 됐죠. 수리는 뭐래도 지금 그러네. 사표는 냈는데 그렇지. 수리했다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그 감사원장이나 이런 사람은 바로 제가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몇 시간 만에. 근데 이 수리됐다는 말 안 나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청와대에 피고인 피의자가 많은 적이 없었고 그만두고 나온 사람도 그러네요. 사표 사표 수리 수리, 일주일째 그쵸? 질질. 질질.
안 내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그죠? 민정 라인이 이런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피고인들이 많은 것도 이상하고,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이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그럼 사표 수리를 안 해주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 공간으로라도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놔두라고 하는 건가? 예, 예. 이런 생각이 더 올라갈까봐 이제 예, 예. 꼬리 자르기 식으로 꼬리 자르기로 네가 책임을 져주고 그 대신에 사표는 이제 안 내게 해줄게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런 건 처음 봤으니까. 그러니까 사표가 수리가 안 된 게 맞고요. 사의를 표했고 그다음에 사의를 수용을 했어요 대통령이. 근데 왜 사표는 수리를 안 수리가 하죠? 안 돼. 왜냐하면 후임자가 아직 오지 않고 있거든요. 후임자 구하시면 수리하겠죠. 아니 근데 여기가 만만치 않은 후임자를 게 평생 못 구하면 어떡하지? 아니 지금 비서관이 네. 반부패 비서관도 그만뒀잖아요. 근데 민정 비서관도 그만두면 그 민정 수석실에 비서관은 4명이에요. 아 예. 그러면 지금 누가 남아있냐면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법무비서관인데 공직기강 비서관은 얼마 전에 반부패 비서관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인사검증 못했다고 그다음에 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인가도 막 한참 있고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말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민정수석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의 수령은 했는데 사표 수리를 안 했다? 그럼 이 사람이 뭘 하고 있겠어요? 그럼 밑에 얘기를 하면 뭐가 먹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거는 이것도 직권남용이 돼요. 제가 이 기사를 좀 중요하게 오늘 짚은 게 뭐냐면 이런 멘트들이 직권남용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짚어봐요 우리. 청와대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징계가 실패하니까 추미애 장관과 동반 퇴진하면 너 징계 없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 철회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둘 다 같이 물러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사퇴 압박이 아주 많았다는데 이게 대통령 뜻인가요? 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라고 했거든요.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니까. 그렇다고 봐야 하지 네. 않겠어요? 대통령 뜻이 아닌데 어떻게 검찰총장을 자르겠어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의 뜻이라면 더 나쁘네요. 그죠?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 뜻이면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저 난리를 칠 때 네. 이제 직무 배제 징계 그 정직 2개월 이런 거 할 때 대통령이 말리셨겠죠. 네. 근데 정직 2개월 징계는 추미애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사인을 해요. 징계 2개월 이거 사인했잖아요. 그럼 대통령 뜻이죠. 그러면요. 이게 만약에 이제 당신 나가면 징계 처리해 줄게. 이런 거는 직권남용이 아니고 정치일 수도 있잖아요. 정모. 근데 그거는 네. 나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징계를 철회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징계가 지금 그 법원에서도 문제가 될 네네네. 정도로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무 배제는 예. 이제 가처분 받고 이랬으니까 그렇다면 정당한 거잖아요. 징계가 네네. 아니고 이쪽 입장이 정당한데 사퇴를 예. 하라는 거면 그게 그쪽 아니었어요. 문체부 국장인가 누구 그만두라고 그러고 나쁜 대통령. 사람 이거. 그렇게 네. 해서 그때 다도 아, 처벌 네. 받았어요. 그러니까 판례를 만드셨잖아요. 아. 근데 무슨 어쩌자고요. 만들어져 있는 판례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판례가 있는데 뭐 입장이 변할 게 뭐가 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 인터뷰는 네. 이제 계속 굴러갈 이슈인 것이 포문을 연 것이다. 네. 자, 근데 저는 이게 뭐 정치 11차에 어설프게 던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첫 행보를 했을 때 한 최근에 이제 민생 행보라고 하는가요? 그 나라 얘기하는데 날파리가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원전 학생들 만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 하나를 파고 간다라는 그런 수사를 마치 해서 범위를 좁혀간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계획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청와대 입장을 보면 많은 국민들은 더 의구심을 갖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사퇴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기자들이 물었더니 언급할 가치 없다. 우리 민생이랑 방역 챙기기도 바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자 제가 인터넷에서 반응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 찾아봤더니 아니 왜 말을 못하니? 왜 아니라고 말을 못하니? 너 혹시 녹취라도 있을까봐 그러는 거니? 겁이 나는 거 아닌가? 전화가 다 녹취가 될까봐 그러는 거니?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거 언급하기 싫다는 것도 해석이 되잖아. 이런 것도 있고 인증 감사합니다. 정말 하셨군요. 네, 진짜였네요. 뭐 이런 반응도 있어갖고 이 청와대의 화법
저도 청와대 기자를 하긴 했었지만 청와대 합법에 입각하면 이건 어떤 뜻일까요? 저는 그 네티즌 네. 분들의 반응이 맞는 것 같아요. 아. 뭔가 구체적인 게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로 말을 안 하고 네.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닌 것처럼 나중에 무슨 사실이 이렇게 구체적인 아니다. 사실이 녹취든 뭐든 나왔을 때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말하면 응. 그때부터 이제 와르르 막 싸움이 나기 거짓말이다. 시작하는 뭐 이렇게 거고 되는데. 뭐 소송 제기하고 뭐 법세련이 또 막 고발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날 텐데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는 못하고 응. 아니야 하면 또 응. 나중에 이제 이게 만약에 사실일 응. 경우에는 나쁜 응. 코인이 또 쌓이는 거니까 응. 혐의가 또 쌓이는 거니까 이제 아예 우리 바빠 우리 방역 때문에 응. 바빠 이렇게 해놓으면 처벌은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이걸로 뭐 고소고발을 할 수는 없고 네. 그리고 거짓말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죠? 언급할 예. 가치가 없다고 자기가 그냥 주관적인 평가로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청와대에서 자신 있는 거는 국민소통수석, 정무수석, 막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열심히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죠? 요즘은.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아니면 심지어 탁현민 의전 비서관까지 나서서 해명하잖아요. 페이스북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닌 거 보면 이거는 자신 있는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 이번 주에 참 윤 총장이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인터뷰에 쏟아낸 말을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공격적이다라고 평가되죠. 네, 공격적이고 네. 이렇게 수세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파도 내가 알던 얘기 뭐 그리고 아니면 그 뭐 이렇게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그런 네. 얘기, 방어가 가능한 얘기지. 지금 이제 있으면 다 내 거, 이렇게 뭐 패를 다 네. 카드를 다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공격하는 팀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우리도 뭘 갖고 있는지 알았으니까 상대방이 그럼 이제 시작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밝혔어요. 신현수 전 수석이 2월달에 사의를 표하고 이제 3월달에 같이 윤 총장과 물러났는데 신현수 수석이 백운규 영장 청구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라는 그 보도를 조선일보가 했는데 그게 사실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맞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거는 참 이제 신현수 수석이 이게 또 언급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이번에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은 그렇죠. 청와대에서 내가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 내가 정치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검찰총장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믿고 나랑 친한 신현수 수석을 데려와서 인사니 뭐니 이렇게 봉합을 하면서 잘 가려고 그냥 했어. 그럼 나도 검찰총장 임기 7월 달까지 잘 할 수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백운규 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 대전 쪽에서 다 이제 검사들이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영장 청구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갑자기 박범계 장관이 막 일요일 날 인사를 막 갑자기 좀 이따 인사합니다. 문자를 막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를 막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했어요. 내가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또 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고 신현수석이 왜 나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궁금했던 것들을 다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신현수 수석께서 좀 검사들 후배들의 기대를 받고 그렇게 청와대에 들어가셨으면 마무리까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말을 했었는지 나오셔야 될 것 같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분을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 이분을 가지고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 검찰이 계속 또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영장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네. 이제 제가 아는 법조인들을 만났을 때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권이 교체되든 정권이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다시 또 재창출하든 반드시 재수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운규 장관은 배임 교사가 지금 기소가 안 됐어요. 근데 배임 그 부분은 배임죄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적으로 참 큰 책임까지 져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배임으로 기소를 해야 된다 의견도 올렸대요 대검에서. 근데 그걸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검찰총장이 김호수 총장이 뭐 수사심의위에 이걸 넘기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비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백운규 전 장관이 까다로운 존재인 거예요. 여권에서는. 이 총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영장 치면 끝이다. 우리가 파국이다. 이거 아니에요. 파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여기가 아주 키맨인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이 사람을 꼭 보호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억 안 나세요? 백운규 장관이 수사를 받으면서 약간 협박성 발언 비슷한 걸 했어요. 뭐 자기가 저 이렇게 기억 안 되면 나요. 뭐 이렇게 어떻게 된다는 둥 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네. 저게 청와대에 하는 얘기인가 누군가에게 하는 얘기인가 뭐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걸 보면 백운규 장관이 이제 저희처럼 법조인들은 아 제가 저한테 저를 못 살게 보면 전 그냥 얘기 다 할래요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를 잘 케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전화로 연락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걸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최종 결정권자한테. 그러면 그 수사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를 케어해 주세요. 네, 네, 그러지 네. 않으면 내가 그냥 다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방송을 네네. 통해서 영화에 얘기해요. 나오잖아요. 영화에. 네, 네, 네. 네네. 근데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백운규 장관도 조사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 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그리고 영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배임도 지금 기소를 어려운데 뭐 재수사할 거예요. 어떻게 되든 1, 2년 안에 재수사할 거예요. 정권 바뀌면 뭐 정권이 재창출되든 정권이 교체되든 재수사하고 그러면 백운규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배임죄로 기소되는 순간 민사소송으로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천문학적인 액수니까. 그러면 이거 누군가 같이 책임져야 될 사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큰일 났네. 근데 이게 재수사 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법조계 네. 공통의 시각이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종편에서 별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프로에서도. 근데 저는 왜 모든 끝에 다 항상 백운규가 있나. 이용구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도 백운규가 그 집에 있고 갔다가 다 있고 그죠? 막 이렇게 결론은 백운규야. 결론은 버킹엄. 나이 드러나나? 근데 이제 어쨌든 네. 근데 이제 막 알아듣고 결론은 좋아하는 백운규야. 아 이거 저의 모른 척 해야 돼. 나이도. 모른 척. 지금 저희 나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다 모르시죠? 자,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로 가서 백운규로 가서 끝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유튜브 조회수 들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 중요한 사명감을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식, 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 기록을 남겨둬야 그렇죠.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자, 보면 백운규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저기 좀 빨리 덮어라, 빨리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기조였다면 그와 반대되는 서류를 가져온 그 직원에게는 너 죽을래?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 죽을래라는 것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이렇게 어떤 방향,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그 결단을 내리는데 압력을 행사한 것이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 죽을래 이런 게 확실하게 멘트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 구체적인 네. 언급이 있어서 여기서 양심적인 분이 다 말을 했어요. 그 너 죽을래가 뭐 여기 안녕, 안녕, 밥 먹었어? 뭐 이런 동네인가? 아니죠. 네. 아니 나는 너 근데 죽을래? 너 우리가 죽을래? 뭐 이런 그런 동네인가? 사실 네. 이렇게 약간 어깨 뭐 네. 이런 분들이 너 죽을래 이런 얘기를 해도 약간 하면 그런가 네. 보다 뭐 그런가 보다는 아니지만 네, 네, 네. 근데 막 장관이 이 말이 아무 말이 아닌 집무실이었을 거 건가? 아니에요? 장관 예, 집무실 예. 아니에요? 장관 집무실 아니면 회의실, 정부 종합청사 이런 데잖아요, 그죠? 거기서 막 직원한테 너 죽을래? 아, 그 직원도 너무 충격이어서 난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 이런 말은 지어낼 수가 없잖아. 아니 이분이 지어냈으면 거기 한 분이 양심적인 네. 분이 있어서 다 부른 거예요. 그럼 지어냈으면 백운규 장관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그죠? 이게 없었던 말이면 난리가 났겠죠. 그쵸. 뭐 자기를 뭐 명예훼손을 했네 마네 뭐 이럴 텐데, 그러니까 그럼 너 백운규 죽을래? 이건 나쁜 사람 뭐 네. 이런 거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백운규 전 장관은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런 심한 말을 했을까? 이거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말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정부에 종합청사에서. 반대되는 걸. 그렇죠? 정부 종합청사에서 아니 그러니까는 장관이- 이걸 거야. 너 죽을래가 인사말인 거야. 안녕, 너 죽을래? 하이, 아니, 너 죽을래?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는 약간은 거야. 이런 말도 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게 잘못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 죽을래가 나도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이런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장관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쨌든 근데 나도 풀려나셨어요.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네. 내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싶어. 하셨는데도 이제 풀려나신 거예요, 그죠? 네. 예, 배임 그 구속이 안 되셨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님은 1,400여억 원을 배임한 걸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한수원 사장님은 누구냐면은 그 산자부 백운규 그분 밑에 있는 분,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산자부 자체의 책임을 인정 안 시키고 한수원 단계에서 너희만 책임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끊으려고. 한수원님 너무 불쌍하다. 정재훈님. 그러니까 여기서 끊긴 건데 왜냐하면 네. 이 한수원 사장은 장관한테 지시를 받은 거니까 이게 청와대 지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를 수 있죠. 장관의 의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끊어지면 지금 한수원만 배임, 한수원 사장하고 요 임원 요 사람들만 의사결정한 사람들만 민사소송 대상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올라가서 산자부 차원으로 가면 백운규 장관은 당연히 네. 그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럼 백운규 장관이 그러면 직접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관은. 그러면 백운규 장관한테 추궁을 하겠죠. 아니면 이게 마지막 진짜, 고리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자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백은규 장관 밑에는 다양한 직원들이 있어요. 주굴레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신내림. 양재청 과장도 있고, 신내려가지고 내가 다 지웠다. 왜? 그 한수원과 산자부가 이렇게 그만 원전 돌리자고 커넥했던 그 자료들 다 지우자는 명령이 있는데 몰래 가서 토요일 일요일 사람 없는 날 지워라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산자부의 탄탄한 직원들의 그 감사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재수사를 할 거라고 이제 우리 법조계에서는 본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 한수원은 쉽게 정리하면 그래요. 한 30초만 정리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집안의 딸인데 에어컨을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걸 팔고 새로운 에어컨을 사고 싶은데 엄마가 60만 원을 주고 그걸 고쳤어요. 근데 제가 새 에어컨이 갖고 싶어서 아빠한테 가서 아빠 저 에어컨 60만 원 들였는데도 진짜 안 좋아요. 저거 전기료 따져보니까요. 돌릴수록 피해만 나가지고요. 마이너스 전기료만 한 달에 60만 원씩 더 내야 돼요. 거짓말을 한 거죠. 완전 좋은 에어컨인데. 그래서 우리 아빠는 저한테 속아서 한 200만 원짜리 에어컨 하나 삽니다. 그러면 아빠는 260만 원의 손해를 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머 저 어떻게 저렇게 나쁠 수가 있냐 김미선 너 저거 진짜 나쁜 애네. 아빠는 그렇게 돈 모으려고 고생하시는데 뻑뻑 빠지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정에 대입하면 이제 몇백만 원대 피해가 나는 건데 요거를 거짓말을 한 거죠. 저 새로 돈 들여서 막 5,900억인가 들인 거죠 월성을. 그래서 새로 지어서 2022년까지 문제없이 굴릴 수 있는데 멈추게 했다. 그럼 이제 가정에 대입하면 몇백만 원인데 이 똑같이 국가에 대입하면 1조 4천억 정도가 손해를 보게 됐다 하니까 백은규 장관이나 뭐 누군가는 이거를 물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민사소송까지 원형에 놓인 가요. 거죠. 배임죄 하는 동안에 이제 민사소송 할 수도 있고요. 네. 배임죄 유죄 확정이 되면 그냥 민사소송에 그 증거 다 갖고 와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나오죠. 돈. 그렇죠. 네, 돈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관련된 인물은 자신의 이제 뭐 지금 연대 채무나 채무를 자식한테 상속시킬 수는 없으니까 자를 수는 있거든요. 상속 포기하고 이러면 그렇지만 이제 하나도 안 남는 거죠. 네. 뭐 소송 당하는 순간 그렇죠. 자기 재산은.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제 남은 인생 그리고 뭐 자식 아들 손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가정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대상이 되는 게 너무너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를 케어해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운규 장관 입장에서 하는 순간 연금도 다 뺏기고 뭐 어디 고문으로 가도 월급 다 찹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민사소송 들어오면 가압류 가처분 집부터 잡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약간 폐가망신 비슷하게 되는 거죠. 1조짜리 예 알겠습니다. 돈이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작년 10월 19일에 추미애 장관이 처가 등 관련하여서 윤 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사지휘권 탁 발동했을 때 왜 이럴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수사 중이었다. 그러면서 이거 수사를 방해하는 것 혹시 아니야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뭐 처가 벌 받을 거면 벌 받을 거 수사하려면 수사해라. 대전은 그냥 간다 하면서 대전은 계속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월성에 대해서 공소를 12월 23일에 제기를 하고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돌아오고 백은규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2월 달에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현수 수석이 사요나라 안녕 하면서 사라지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윤 총장도 같이 가시게 됐는데 우리가 결국 뭔가 지금 다음 대선판을 움직이는 건 월성이다.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겠네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도 월성 때문에 그죠? 이 정부와 갈라서게 된 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월성 원전이 저희가 지금 밖에 알려진 것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철학적인 면, 절차적 정당성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까지 그쵸. 안보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원전은 그렇죠. 네, 원전 안보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저는 월성 원전이 정말 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어렵지만 앞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하게 되면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래서 이 부분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네.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월성 연대는. 원전연대, 네, 월성원전연대, 월성원전연대. 네, 월성원전연대 국민의 이 세금과 1조 4천억을 날아간 것에 대해서 네.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안보, 경제 그리고 이게 어떤 철학적인 면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래서 정치를 하고 그리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럼 두 분 다 이 월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이제 월성 페이지도 한 500페이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페이지다. 죄송합니다. 네. 200페이지 정도 맞아요.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두 분이 정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그럼 대선까지 끌고 갈 이슈,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아마 1년, 왜냐면 1, 2년 뒤에 어쨌든 계속 재수사는 한다고 네, 보셨잖아요. 재수사를 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탈원전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아주 깊이 생각하진 않았겠죠. 근데 수사를 하면서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압박, 이제 배우자나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수사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서 압박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네. 회유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뭔가 비리가 심각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월성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시리우스님께서 이시리우스님 이가 시리우신 분인 것 같은데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라고 슈퍼챗 이거.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도환님만 오시면 이렇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시리우스님 이가 시리우 치약을 바꿔야 저도 돼요? 좀 싫은데 뭐로 해야 돼요? 거기 뭐지 좋은 거 있더라고요. 뭐. 그 제품을 하면 아, 안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제품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린매드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그럼 아이스 커피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얘기했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생각 공유하는데 잘 사용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원전을 치고 나갔습니다. 그럼 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원전 가가지고서는 이제 원전을 이번에 막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원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는 원전 더 이상 안 한다고 하고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딱 기가 죽어서 3년 네. 동안 입학생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다 사라지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들께 학생분들께 꼭 용기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지만요. 해외 원전 수출 활동은 아주 활발히 하고 네. 있거든요. 얼마 전 UAE 원전 건설했고 체코에도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런 거 들어가면 애프터 서비스 2, 30년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책을 공식화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수출을 통해서 열심히 과학자로서 우리나라를 좀 예. 부국강병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미국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말도 안 돼, 문재인 진짜. 대통령이 그거 이제 우리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이제 발표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 원전 같이 열심히 하자 뭐 이거 아니에요? 내용 하나가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잖아요. 우리 탈원전 하겠다고 막 어쩌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 원전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아 원전 열심히 합시다 이러고 오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외국에서만 열심히 하나? 제1의 세계와 제2의 네. 세계가 두 개가 지금 같이 있어가지고 세계가 두 개인가 지금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인터뷰에서 제가 좀 재밌게 본 것은 이 윤석열 총장이 거친 말로 모독가기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풀이 대잔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김의겸 그 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전부터 사모펀드 관련해서 내가 론스타에서 사모펀드 잘하는데 조국 저거 나쁜 놈이야.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내가 그냥 대통령 독대하겠다 계속 요청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김의겸 그 사람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맺힌 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게 사실에 기반하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음. 그러면서 이제 차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때 나 휴가 중이었다. 조국 전 장관 그 청문회 때 언론이 막 의혹 제기할 때 그래서 청문회 중이었는데 아니, 내가 휴가 중이었는데 내가 임명장에 내 잉크도 안 말랐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해야 되나 싶어서 임명장에 잉크가 말랐나 안 말랐나 이렇게 만져봤대요. 막 거실에 예예예. 그럼 이렇게 말랐나 안 말랐나 아니, 말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무튼 지금 그런 표현들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교수하려고 했었는데
왜 사시를 준비했느냐라는 질문에 사시도 합격 못하고 강단에 서면 좀 그렇잖아라고 해서 사시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교수가 목적이었는데 조국 전 장관 떠올리게 하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추미애 장관과 동반 퇴진 국면을 이제 압박당한 걸 설명하면서 추미애 장관이랑 나랑 같이 사라지면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다 그러면서 추미애 전 장관님을 한번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굉장히 강도 높은 단어를 쓰셨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은 하나회 같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하나회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신 나간 얘기라고 했어요. 정신 나갔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건 처음 봤어요. 추 장관에 대해서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한다. 근데 자기 막 그 차주차천 많이 돼서 혼밥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검찰 리프로스의 어떤 그 수사관께서 추정되는 분이 오셨는데 그 좌천돼서 왔는데 급식실인가 뭐 이런 식당에서 식당. 혼자 검찰 혼밥 식당에서. 먹으면서 그렇게 그냥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성과는 별로 없지만 손이 많이 가는 사건 그런 것들을 맨날 저녁 붙잡고 늦게까지 하느라고 거기 식당에서 맨날 저녁 먹고 혼자 그랬다고. 그러니까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식당 밥으로 이게 참 드셨을래나 싶기도 하고. 식당 밥도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 스타일이. 네, 소탈하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조금 있어서 좀 재밌었습니다. 네. 막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온갖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거 있잖아요. 모의 재판. 그것도 81년, 82년이 아니라 80년 그 해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구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장이라서 선고를 했대요. 전 전 대통령한테 무기징역인가 뭐 선고했다고. 맞아요. 사형이 아니고요. 무기징역 선고했다고 하고 본인이 자세히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때 우리 방송을 할 때는 신효섭 위원님이 82학번이신데 저희는 82년도쯤 이 모의 재판을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본인이 82학번인데 본인이 1학년 때 그 모의 재판 안 했다 이러셨거든요. 그랬더니 80년에 정말 그 솥을 퍼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의 재판을.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때는 총리가 그거를 그때까지 주도했다고 생각해서 그분한테 사형을 내렸었는데 그건 좀 미안하다. 이런 왜냐면 얘기. 그때가 뭐 5월 8일이니까 아직 그게 잘 안 알려져서 언론에서 쉬쉬하고 이래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뭐 선배 통해서 확인해서 자기들이 정확한 정보는 없었다. 근데 정말 그때 대단하더라고요. 그럴 때 형사 모의 재판 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또 지금 열심히 법정에 오후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속보 한번 챙겨볼게요. 뇌물사범 낙인 찍으러 기소 감행한 검찰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민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서울대 그 한경대학원에서 그 조민이 장학금을 한번 받잖아요. 그리고 금방 그만둬요. 학교를 또. 의전원 합격하니까 환경대학원 그만두니까 이 낙산 장학회에서 이제 낙산 장학회나 아니면 이런 데서 주로 장학금을 주니까 왜 줬냐. 성적 우수 장학금이냐. 도대체 무슨 장학금이냐. 학교도 뭐 3학점짜리 한 과목만 듣고 뭐 거의 수업도 안 들었는데 그리고 금방 그만뒀는데 이런 학생한테 왜 장학금을 줬냐 문제를 삼으니까 그때 자기는 뭐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교수였는데 뭘 그렇게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환경대학원에서 일부러 자기한테 줬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부산의전원은 지금 뇌물이 문제가 돼요. 부산의전원이 국립대학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로 지금 기소를 했고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제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보니까 친정부 인사라고 준 건 아닌데 아버지가 법대 교수인 거는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요. 부러워요. 이게 공부를 못해서 따님 이제 취업하느라고 응원해 주느라고 장학금을 줬다는 거잖아요. 방황하니까 교수님이 장학금을 줬다는데 그럼 학교 들어가면 일부러 방황해야 되나요? 그럼 장학금 주시나요? 전 재벌됐겠습니다. 재벌. 진짜 이렇게 됐으면. 아무튼 조국 전 장관께서는 뇌물사범으로 자신을 낙인 찍기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강행했다. 분노가 치민다라고 말씀을 했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증거 은닉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를 확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김경록 씨가 유죄받았다라고 물었는데 대법원 확정됐거든요. 이거는 입장을
불리한 건 얘기 안 하시죠? 안 하셨다고 어디 갔지? 왜냐하면 네. 재판이 예고가 되거든요. 아니 그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킴을 당한 사람, 그 심부름을 한 사람이 증거 은닉에 대해서 유죄가 되면 시킨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시킨 게 맞겠죠, 자, 그죠? 우리 응디님이 네. 김경수 대법원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슈퍼챗과 함께. 이거 아까 잠깐 저한테 말씀 네. 주셨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21일 날 선고가 되는데 또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나와요. 이 선고 이제 주심 판사가 여자 판사님인데 약간 이쪽 지금 정부 성향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그 재판장은 바꿨잖아요, 한 번. 네. 재판장은 바꿨는데 주심 판사는 그대로인데 그 생각 외로 형이 세게 나왔어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주심 판사한테 전화를 했대요, 대법원장님. 뭐라고요? 선고 나고 나서 아, 예.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부담을 덜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 판사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성향이라고. 근데도 자기도 대법원장님이 판단이 흐려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심 판사한테 전화해서 이게 뭐 우리 박은주 스패너님하고 이런 관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아니면 윤정호 국장님하고 이런 김민선 기자한테 전화해서 무슨 뭘 했는데 이 팀에서 아 잘해줬어 고마워. 그러면 보통은 그 위에서 대법원 우리 사장님이 전화하면 위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다 전화해서 얘기해주면서 그리고 윤정호 국장한테도 박은주 스패너한테도 얘기 좀 해. 내가 고맙다 그랬다. 뭐래? 그러니까 뭔지를 그러니까 네. 고마워하신 거 보면 결론을 비슷하게 하려고 고마워하신 것 같아, 그죠? 예. 아이고 정말 특이하신 네, 분이네요. 그러니까 그 뭐 성향 그 내용도 보여주시고 내용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아니 판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의중이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부담, 우리 부담을 덜어줘서 고마워 이러셨대요.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근데 이 판사님이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뭐 얘기를 막 하고 다녔대요. 막 하고 다니셨어요? 아니 여러 사람이 들었대요. 예. 기사 나왔네. 아니요 큰 기사까지는 안 얘기 나왔는데 같은데 나중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뭐 하도 괴이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 정도로는 기사로 안 나오나 봐요. 그런 거 같네요. 네. 이것도 진짜 큰 얘기인 것 네, 같은데요. 큰 얘기.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뭐 역사상 이런 일이 이 판결 선고하고 나서 판사한테 개별 주심 판사한테 대법원장이 전화해서 뭐 잘했어 못했어 이런 얘기. 저는 유신 정권 때도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하더라도 뭐 법원장한테 그냥 만났을 때 당신들끼리 얘기하지 여기 직접 쓴 사람한테 쓰면 그게 약간 사후적이지만 이 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판사는 독립적이죠. 네. 건들면 안 되죠. 아무튼 뭐 대법원장이 판결을 잘 썼네 말네 이런 그리고 우리 부담을 덜어줘서 고마워 이랬대요. 와우. 네. 결론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대법원장님 하도 입장이 바뀌는 분이어서 뭐 어디서 압력이 또 막 들어오고 네. 하면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죠. 와우. 네, 그러네요. 진짜 정말 특이합니다. 근데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소문이 네. 났으니까 예. 저기도 들어갔겠죠 정보 보고가 네네. 들어가면 아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생각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도한 분도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인터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디님 질문 주신 거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말을 좀 틀렸는데 공디님 질문 주신 거 이제 예. 답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너무 자세히 얘기했나요? 예, 좀 놀랐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중에서는 짠내 인터뷰도 많았습니다. 무려 이제 경향신문이 5가지 이제 기사를 정리를 해서 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혼 인기가 없음을 인정했어요. 준비하는 분들이 줄 선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고시에 일찍 붙은 친구들 얘기죠. 저는 고시에 늦게 붙어서인지 하하하 저는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출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인기가 없었다고 또 얘기를 하시고 자천된 후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거의 왕따를 당했던 것으로 압니다.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저를 불편하게 여겼죠. 그래서 혼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 그 윤 총장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당해도 그냥 허허허 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다니는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품이 때문에 넓은 좋아하는 거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법조인들 같으면 못 버티거든요. 저러면 못 버티는데 본인이 품이 넓어서 버텨낸 거고 그릇이 커서 그리고 이제는 네. 후배들한테는 이제 롤 모델이 된 거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버텨내면 윤석열 학습 효과. 우린 고검에 가라 그러면 이제 나가라는 소리로 알아듣거든요, 지방이. 근데 안 나가고 버텼더니 이제 검찰총장도 되고.
그 다음도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당한 일로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가면 뭐 그거는 또 생각해봐야 되지만 부당한 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이러는 경우에는 버텨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근데 또 생각나요. 그 수사관이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들 말도 잘 안 거는데 무슨 행사하면 꼭 와가지고 뒤에 서 있고 막 이런다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 눈길 갈 수밖에 없어요. 좀 이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또 짠내 인터뷰 세 번째 에피소드 또 소개하겠습니다. 검찰에서 나온 후 사진 찍는 걸 보면 늘 똑같은 옷이었어요. 지색 패딩 그죠? 네네. 제색 네, 네, 거짓말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아내와 다투기도 해요. 왜 옷 없는 사람처럼 똑같은 옷만 입냐고 뭐라고 하죠. 하지만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편한 옷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사이즈가 나오는 옷 브랜드가 별로 없어서 발견을 하면 두세 개씩 사가지고 이제 나같이 뚱뚱한 사람은 맞기만 하면 그냥 사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검색도 하나 있고 검은색도 하나 있고 이제 디자인 똑같은 것이 이렇게 있고 3X 라지, 4X 라지 사가지고 추운 날은 진짜요? 겹쳐 있고 아, 예. 겹쳐 입느라고 더 큰 거를 예. 이것도 그 고속터미널 쪽에 이제 가서 샀다고. 왜냐하면 좌천됐으니까 네. 대구 다닐 때부터 네. 대구 대전 다닐 때 그때부터 그리고 사가지고 운전 면허가 없으니까 지하철 저기 그 기차를 타거나 고속버스 네, 타거나 네, 이래야 네. 되는 대전에서 왔다 갈 네, 때. 옵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편해서 입는 건 아니고 옵션이 별로 없으셨던 걸로 저는 이제 들었고. 부인이 속상하겠다. 되게 이렇게 막 그 미술하고 이런 분이니까 네, 네. 이제 이런 거 예쁜 옷 해주고 싶고 이럴 텐데 예. 전혀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근데 이 검찰총장 돈 안 들고 좋죠 뭐. 아니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임관할 때 검사로 임관할 때 두 번째인가 그 전체 동기가 뭐 한 300명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합격한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나이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임관하는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검사 중에. 아 맞아요. 거의. 그 얘기도 하면서 네. 그래서 나는 검사를 오래 하지 않을 것으로 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검사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그 일에 더 스며들고 빠졌다. 네. 이렇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이거를 뭐 계속 할 일이 아니라 난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른다. 승진 못하면 보통 나가거든요. 부장 승진 못하면 나가고 이러니까 인생이 재밌어요. 아니, 검사장은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장도. 네, 맞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원래 일주일에 20시간 걷기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서초동 일대를 많이 산책한다는 기사는 많이 나왔는데 언제부턴가 얼굴이 알려져서. 드러나서 걷는 게 부담스러워서 요새는 집에서 스태퍼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PD가 이 기사를 보더니 이제 여자인데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PD인데 스태퍼 안 사야겠다. 효과가 없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이 저도. 이 스태퍼 이거 아니잖아. 스태퍼는 그랬더니, 아닌가 봐. 윤 총장 이거는 싸이 스타일 아니야? 왜 싸이 스타일이니? 물어봤더니 싸이는 막 격한 춤을 추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빠진다는 거죠. 스태퍼를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스타일인 것 같다. 뭐 대학교 때는 뭐 미식가라서 먹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먹는 걸 조금 좋아하시고. 줄였다고 하시는데 뭐 나이가 들면 많이 줄어야 되죠. 그 많이 조금 줄일 줄이면 그렇죠. 그냥 살이 조금 더. 무슨 제가 그렇죠. 저 거의 안 네. 먹고 살아요. 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에다가 정치적 감이 너무 훌륭하시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장모에 대한 입장 표명, 딱 가족이라도 예외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는데 이거 표명 충분했다고 보시고 또 바른 선택이었다고 보십니까? 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아니 그럼 본인이 전과 있는 사람들은 그 본인 전과를 더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가족 일인데 결혼하기 전에 일이 대부분이고 네. 경제 공동체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유죄 판결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또 일정 부분 입장을 밝힐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너무 장모님한테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더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건 가족들이 서운하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지금 사실 이거는 그냥 공적인 일이고 다르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든 법 적용은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듣는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냉철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최선인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최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이 정도에서 얘기하고 더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는 거의 사랑꾼으로 가는 분위기, 그죠? 진짜 금술이 좋고 꼼짝 못 하신다. 근데 원래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혐의가 이제 확정될 만한 그런 상황, 유죄로 날 만한 그런 죄를 부인은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보호하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장모를 검증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모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네. 네. 사랑의 책임을 진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랑의 책임을 뭐 일정 부분은 네. 그렇게 보호하고 이래야 되지만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많은 질문을 받은 게 이번 주에 정말 위태위태했던 것 같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멤버들부터 해서 참모진 변동도 있었고 그러면서 데뷔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뭐 도리도리 같은 시시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판이 시작됐는데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이 대응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의 점수가 매겨질 것이라고들 하는데요. 우리가 참 오늘 즐겁게 방송을 했지만 윤 총장이 지금 제일 부족한 게 뭐고 그다음에 또 다음 주를 고비로 보더라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큰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팀워크가 필요하거든요. 팀 플레이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책을 홍보를 해본 사람, 그리고 또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들하고 좀 팀 회의를 해서 결론을 정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걸 이제는 할 필요가 되지 않았나. 큰 틀은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체적인 문제가 또 불거질 거거든요. 그런 걸 다 직접 대답하는 건 좋지 않아요. 국힘당에 입당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상식적으로는 입당은 어느 순간인가는 할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생각을 해둔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팀 플레이만 하고 있으면 뭐 지지율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바도 좀 이뤄낼 수 있으니까 그 시점하고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이준석 네, 네, 대표도 만나고 뭐 오세훈 시장, 원희룡 지사 뭐 다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면서 행보를 보이면서 이게 수렴이 돼갈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지금은 입당해야 될 때다. 이런 시점이 있을 거니까 그때 너무 조급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급할 필요가 없다? 네. 왜? 지지율이 있으니까요? 네, 지지율도 있고 네. 지금 해나가는 게 이렇게 한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네. 움직여 나가는 거니까 저절로 수렴이 돼서 결론 지어질 테니까 자연스럽게 해나가면 되지. 이렇게 했다 내일 갑자기 입당하겠습니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네. 인위적으로. 그죠?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거티브 대응을 위해서 보호막을 형성하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는 건 모양새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가지 말고 플러스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국힘당에서는 우리가 보호해줄 테니까 들어와 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그렇지만 그 시점은 본인이 계획한 일을 해나가면서 일정 부분 본인도 플러스로 들어가야지 난 가진 게 없고 보호받으려고 가진 게 없는 건 아니지만 보호를 위해서만 들어간다 이런 건 서로 모양새가 안 좋죠. 근데 국힘당 입장에서는 외부에 있는 게 불안한 거죠. 이제 지금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지만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엄청 불안했거든요. 이 당 깨지는 거 아니야? 막 국힘당이. 네. 당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자기들 생존 때문에. 네,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이제 초조한데 근데 저는 이번에는 야권 후보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국민들이 크기 때문에 그 벗어나는 행동을 누구도 할 수 없고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스타일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정권 교체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제일 국민들이 네가 해봐라 이런 분위기니까 내가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더 우수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또 도와줄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스타일이지 윤석열 전 총장 그다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애국심 이런 거지 내가 한번 대통령 돼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했던 말 중에 여러분을 불안하게 네. 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단일화 과정에서 이렇게 내가 한번 대통령 꼭 해봐야지 이런 네, 건 단일화 아니죠.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재고 뭐 이러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은 나를 보고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잘 짚어봤습니다. 이제 계속 뭐 만남을 텄다고 하니까 뭐 지켜보면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일단은 뭐 이번 주도 잘 지나갔고 한 다음 주 넘어가고 하면 그다음 이제 11월 9일 날 그 후보를 뽑지 않습니까? 120일 정도 남은 거군요. 예. 네. 그동안 뭐 기자들도 그렇고 정책 여의도도 바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앞으로 점점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발빠르게 열심히 취재해서 또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